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항목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일단 듣기로 선생님께서 하시는 번역이 출판 번역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출판 번역이 또 다른 분야의 번역이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번역을 이제 구분해 보면 책을 번역하는 출판 번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 번역이 있죠. 미국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미국 드라마뿐이 아니라 뭐 일드도 있고 영드도 있고, 그런 드라마 번역하는 게 영상 번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이제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것들을 보통 그냥 비즈니스 번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판 번역은 다른 번역에 비해서 가장 그 가독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전문 분야의 책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게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아니다 보면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이거든요.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쉽게 써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이 제일 높은 번역이 출판 번역이고, 출판 번역이 번역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판 번역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번역도 잘하지 않을까. 다른 번역 하시는 분이 들으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출판 번역이 제일 어렵고, 이거 잘하면 얼마든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비즈니스 번역을 해봤는데, 뭐 기업체에서 저한테 못 맡겨서 안달이죠. 어머나. 아이쿠. 뭐라 욕은 못하겠고. 아이쿠로 대신하시면. 근데 제가 뭔가 여기에 엄청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게, 뭐 회사에서도 메일 쓸 때 처음 보는 사람도 이 내용 다 이해하겠어, 막 이런 그쵸. 이런 지시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약간 가끔 사용하는 방법은 메일로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냅다 찾아가서 말로 하거든요. 사실 말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전달 잘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출판 번역이 진짜 많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네, 많이 정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대면에서 통화 대신에 메시지를 주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말로 할 때는 본인의 뉘앙스라든지 이런 걸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데, 글로 문자로 하다 보면은 막 그 때에 따라서는 싸우게 될 때도 있어요.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고 오해할 때가 있죠. 네, 오해할 때가 많고. 그래서 항상 만나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른분들이. 네, 전부 이렇게 문자로 하지 말고. 그래서 글로 모르는 걸 표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출판 번역은 또 가장 정제된 매체예요, 사실은. 요즘은 그 인터넷 때문에 뉴스도 막 속보성을 서로 강조하고 막 클릭을 유도하려고 하는지 자꾸 이렇게 그 속된 표현들을 많이 써서 너무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출판은 정제된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된 표현도 쓰면 안 되거든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후보였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인데 YTN 뉴스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밑에 자막에 박근혜 멘붕 이렇게 YTN 뉴스에 박근혜 멘붕 이렇게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난처해졌다라는 뉴스를 하는데 세상에 그 뉴스 자막에 들어갈 어이는 않는 네, 멘붕이라고까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웃었는데, 그 정도로 요즘은 뉴스에서도 그런 속된 표현, 인터넷 용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좀 무감각해졌고. 그런데 책은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거의 네.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정제된 매체이기도 해요. 네. 정제된 매체인 만큼 번역가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작업하실 때 고려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속되지 않게 쓰면서도 또 나이 들게 쓰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도 아직 네. 잘 모르지만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음. 이걸 쓴 번역가 분이 나이가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될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지난주에 그런 말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고 번역가는 그러지만, 글이 늙어버리면 강제로 은퇴하게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예. 편집자들이 너무 늙게 쓰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글을.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젊게 쓰셔서 생물학적 나이하고 굉장히 일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젊게 쓰면서도 속되지 않게 쓰는 거. 이렇게만 얘기하면 청취자분들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사례를 들자면,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보면은 제가 웃을 때가 되게 많아요. 요즘 쓰는 말 막 써가지고, 뭐 엄친아였다, 뭐 이런 말. 끝판왕이었다, 막 이런 말. 이런 말을 막 30대, 40대 분조차, 번역을 하는데 쓰시는 거 보고 제가 웃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렇게 쓰지 않으면서도 젊게 써야죠. 늙게 쓰는 거는 이런 거예요. 늙게 쓰는 거는 이제 한자어 많이 쓰고, 이 또 사례를 들어서 어떤 번역가분이 한자어를 되게 많이 쓰셔가지고 출판사에서 막 뭐라 그랬어요.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저한테 대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 한자어 좀 줄여서 쓰시게 하라고 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한자어 너무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쓰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또 자기 글을 갖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발끈하셨어요. 그래서 내 글이 어디가 그렇게 못 알아먹을 한자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사를 들어서 여기 전전반칙이란 말도 쓰면 안 되잖아요. 전전반칙. 여기 전전반칙의 뜻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세 분 중에? 걱정이 많아서 제대로 못 자고. 오, 역시 작가분 괜찮죠? 다행이다. 이거 정답이 이렇게 금방금방 아, 나와요. 싱겁게. 풀어답지 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 못 드는 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 이제 전전반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려운데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전전반칙을 왜 몰라? 누가 몰라? 그래서 책 보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면 되겠어 이러면서 어렵다. 무슨 일이니 여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어려운 단어들은 쓰면 안 되고, 전전반칙은 많이 어려운 단어에 속하고요. 그 이외에도 막 뭐 가시적 성과 뭐 이런 식의 딱딱하고 공무원스러운 거 있죠. 그런 말들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뜩이나 책 안 팔리는데 읽다가 잠들게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독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번역. 맞아요. 번역가가 조금만 더 노력해도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더 늘어날걸요. 맞아요. 네. 제가 표지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책을 책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예? 제가 호모데우스 책을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하길래 읽었는데 그 표지가 되게 새까만 바탕에 빨간 글씨로 이제 호모데우스 막 이렇게 써있길래 책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이거는 작가가 진짜 글을 잘 썼거나 번역가가 진짜 번역을 잘했구나를 느낀 처음 사례였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번역가분의 역할도 컸지 않았을까. 그럼요. 네. 번역가 역할이 크죠. 어떤 번역가를 잘 만나면 원서보다 더 좋은 번역서도 있어요. 보통은 나빠지지만 나빠지고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쉽고 독서를 성공시킬 확률이 늘어난다고 할까? 네, 중간에 덮지 않고 번역가의 역량이 달려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우리나라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진짜 고급 인력인 것 같은데. 방금 되게 확 깨달았어. 책을 덮지 않게 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번역가의 손에 더 맞아요. 많이 달려있다고 할 수 근데 있잖아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번역을 꾸준히 연습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건가요? 타고나는 건가요? 물론 어느 분야나 타고나는 사람들은 있죠. 타고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든. 맞아요. 인간계에서 생각합시다. 며칠 전에 영재발굴단 봤는데, 아니, 10살인가 11살짜리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이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지. 그렇죠. 예, 11살짜리인가? 12살짜리인가 개인전을 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화랑에서 보신 것 같죠? 네. 그 그림이 너무 멋진 거예요. 색감을 쓰는 것도 도대체 이 색감을 고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떤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냐고. 뭐 다른 것 막 내가 얘기를 했더니 색 쓰는 게 다르대요. 색 쓰는 게. 네. 그래서 그 색감을 잘 골라서 쓰는 게 그게 정말 그 애니메이션 선진국과 다르다고. 일본이 하더라고요. 색을 잘 쓰나 봅니다. 일본도 잘하고 미국도 잘 쓰고요. 뭔가 번역에서도 단어를 그쵸.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어 선택도 쉽지 않고요. 약간 왜 그 단어를 썼냐고 그 번역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지금 약간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감각을 오롯이 믿을 수 있을 거의 때. 그런 정도의 맞아요. 영역인 것 같아서. 근데 또 감각만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감각만 믿으면 안 되고 그 단계가 보면은 사전에만 의존하는 게 이제 가장 하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신감이 과하게 붙어가지고 사전을 너무 또 보지 않고 번역하는 것도 또 하수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사전을 잘 참고하면서도 어떤 생각과 근거로 나는 이런 표현을 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고수겠죠? 사람들이 글이라는 거를 흔히 굉장히 감성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선생님께 말씀 들은 걸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작업인 것 같고 철저한 원인과 결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감각까지 더해져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거기에 감각이 추가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논리와 그런 것들이 가장 밑바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번역가 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댓글로 욕하는 사람 나올까 봐. 저희가 출판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공 분야 관련된 분들이 조금 더 번역을 가독성 있게 잘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출판 번역에서 나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는 게 필수적일까요? 하면 분명 유리한 부분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야나 좀 전문 분야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작가 하시니까는 뭐 아실 거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작가? 그렇죠. 버라이어티 작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드라마 작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판 번역가도 분야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제경영 쪽에 전공을 했으니까 경제경영서로 시작을 했고 그쪽에 일감을 받을 때가 단가가 제일 높아요. 네. 그런데 저는 소설 번역도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공이 아닌 분야는 가끔 가다가 기분 전환용으로 곁들여서 한다고 싶으면 자기 전공 분야를 갖고 번역하는 게 그 독자들한테도 가장 충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공 분야를 그러면 어떻게 가지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데뷔하고 그럴 때 자신의 전공을 알리고 출판사에 그런 전문 쪽의 책을 한 권, 두 권 하다 보면 그쪽 분야의 전문 번역가가 어느덧 돼 있을 겁니다. 번역을 맡은 책으로 마치 영화 감독이 필모그래피를 맞아요. 썼듯이 저도 책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네요. 이게 번역 작업이. 근데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를 수는 없을 거예요. 하긴 처음 시작은 일단 해야 하니까. 배우가 맞아요. 주시면 바로 이해가 감사히 되네요. 네. 난 단역이었는데. 옛날에 뭐 똘마니로 나오고 맞네요. 다 하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하나 맡으면서
그쪽 분야로 찾아가는 거겠죠. 저는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터졌던 게 경제학 콘서트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 나왔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의 성향은 그쪽은 아닌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책은 전혀 안 들어오고 예, 그쪽 책들은 되게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많이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좋아서 하다 보면. 어떤 분야를 딱 떠올렸을 때 예. 뭔가 저를 떠올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면 맞아요. 어느 번역가다라던가. 예. 저도 뭐 처음에는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했어요. 뭐 일반 그 실용서도 많이 했고요. 자기계발서도 많이 했고. 이상하게 소설만 안 들어와. 네, 소설만 안 들어와. 느낌이 뭔가. 소설은 주로 여자분들한테 많이 가요. 표현력이. 네, 표현력이 중요한.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좀 섬세해서. 그런데 소설에도 이게 남자가 더 어울리는 소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 번역가들을 많이 찾는데 남자분들이 번역가 중에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자에 비해서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조금 더 유리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역으로. 면에서.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남자가 번역해줬으면 하는 책들은 많은데 남자가 많지 않아서 여자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책은 또 번역해도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 돈이 들어와요. 여름에 번역한 거 겨울에 들어오고 돈이 거기다 또 인세로 계약하면 또 하염없이 또 조금씩 들어오죠. 네, 그래서 뭐 좀 최소한 6개월 정도 먹고 살 건 좀 있어야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돈 많이 버시는 분이 또 따로 있으시든지. 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그래도 수입 없이도 하겠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제일 높은 게 출판 번역이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출판 번역하던 사람이 일반 기업체 번역 같은 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기업체 번역만 하던 사람들은 또 가독성 높게 출판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죠, 상대적으로. 물론 영화만 하시는 분은 그쪽도 장난 아니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영화 번역은 뭐 열 몇 사람이 다 한다면서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10명도 안 된다고 하나? 하여튼. 와. 그래서 진입장벽이 처음에는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는 힘든데 일단 진입장벽을 넘은 사람한테는 또 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기도 하죠. 진입장벽이라는 게.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제 자리 잡고 나면 오히려 더 유리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남자분들. 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경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번역가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뭐 김명철 선생님처럼 자기의 대표적인 어떤 영역 같은 게 저절로 생기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처음에는 뭐 일을 가리면서 할 처지는 안 되지만 이제 차츰차츰 역사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조금씩 가린다고 할까? 뭐 그런 거는 있어야 되겠죠? 너무 신입 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가장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씩 자신의 그거를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또 터질 수 있는 거고요. 전에 얘기했듯이 번역가의 삶은 베스트셀러가 터지기 전과 터진 후로 나뉘어진다고 제가 농담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베스트셀러가 그러면서 이제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좀 한결 더 수월해지죠. 네, 출판사에서 알아서 또 많이 찾고 또 베스트셀러와 비슷한 종류의 책을 나오면 또 찾아오니까. 보통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약간 난 이걸로 이제 나의 대표 영역을 하겠어 이렇게 하고 하는지. 근데 이게 지금 살아보니까요. 제가 계획대로 반백년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계획대로 모든 게 안 된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요. 마음을 비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이 책을 하실래요 마실래요 하고 출판사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전문으로 하고 싶은 분야는 아니지만 책이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아직은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터지는 것도 그래요. 나는 베스트셀러가 터질 만한 책을 할래. 그러면 또 안 터져요. 죽어도 안 터져요. 외국에서 유명한 책도 안 터져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비우고 사실은 제 첫 번째 베스트셀러인 그 경시학 콘서트도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데 엄청 급하게 한 거고 다른 책 번역하면서 같이 진행했던 거예요. 다른 책 하면서 한 달 만에 했나? 번역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다시 들춰보기도 좀 겁나죠. 네, 초창기 때 네, 초보에 있던 시절에 그것도 막 급하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터지리라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날림로 해도 되겠거니 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책들은 정말 책도 어렵고 유익하고 이건 내기만 하면 정말 터질 거야 라고 했는데 안 터진 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도 그렇고 뭐 베스트셀러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출판사 사장님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30년을 출판 인생을 하신 출판사 사장님이 저보고 도대체 어떤 책을 해야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30년을 해놓고 나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 정말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제목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제목을 잘 지으면 확실히 네, 시선을 잘 끌 수 있고 제목 손도 가고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너무 제목하고 표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긴 해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효과 솔직히. 크죠. 네. 그래서 원서와 전혀 다른 제목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뭐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도 그 뭐 스테디 베스트셀러잖아요, 그것도. 뭐 인간관계론이 아니거든요. 원서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뭐 친구를 얻고 뭐 이렇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론 굉장히 임팩트 딱딱해 보이면서도 뭔가 그쪽 분야의 학부적 성과를 하나 이뤄낸 책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론이라고 해버리니까. 장명도 하나의 종합 예술인 것 같아. 또 어떤 책은 그렇게 딱딱하게 지으면 또 안 팔려요. 그래서 출판사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게 딱딱하고 그 분야의 대표적인 것 같은 이름을 지어야 된대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책들은 후발주자이거나 이미 누가 포지션을 해놨어 어떤 책이. 그럴 경우에 이제 말랑말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도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거든요. 영어 원제가 그냥 justice였어요. 그냥 한 단어. 정의.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잘 지은 장면 같아요. 사례들이 막 쭉쭉 생각나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런 재밌게 잘 지은 제목들은 굉장히 많죠. 아까 그 얘기했다 참. 영미권 책들이요.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게 책 제목부터 소제목까지 그렇게 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목차 같은 것도 보면. 근데 우리나라 책과 특히 일본 책 목차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네. 그 분야의 그 집대성해 놓은 책 같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제 다르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많아서 일본 책, 한국 책하고 한국 책은 또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일본식으로 이렇게 목차, 소제목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하죠. 그리고 영어 원서 표지 보면은 못 없는 거 많아요. 그죠?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 우리나라 책은. 표지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예술을 만드는
특히 요즘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쁘게 만들어야 잘 팔리는 게 많죠. 맞아요. 표지 디자이너 표지가 따로 예쁘게. 있잖아요. 그럼요. 표지 디자이너 잘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팬시 용품 같이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례를 막 얘기하고는 싶은데 사례를 얘기했다가는 또 싫어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관계자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